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요, 다시 구속이 되면서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 점점 거세지고 있죠.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구권 정치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오늘 새벽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또 도주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겁니다. 석 달 만이죠. 석 달 만에 재구속된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송구권 평론가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좀 전에 리포터에서 들으신 대로 세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됐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또 도주 우려가 높다고 했는데 이것은 김만배 씨가 그전에 이 극단적 선택을 한번 하려고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돌발 행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증거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위중하게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은 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86일 만에. 그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유동규, 남욱 이쪽에서는 민간업자들은 상당히 민간업자와 유동규 씨는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 그 혐의점들을 계속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를 해서 수사를 더 본격화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결과가 검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정하게 대응을 하라 이런 지시까지 검찰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50억 클럽을 만든 사람은 김만배 씨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더 확대하고 본격화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 측은 자금 세탁이나 은닉의 목적은 없었고 추가 돌발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좀 어떻게 보고 있죠? 사실 김만배 씨는 2021년 11월 달에 그 배임과 뇌물 혐의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죄인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향후에 추징이 예상되는 그런 범죄 수익 같은 걸 은닉했다라고 해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본류는 아닌 이제 별건으로 구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핵심 키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키맨에 대해서 이렇게 인신 구속을 통해서 좀 압박을 가해서 그 새로운 진술들을 그동안 부정하고 있던 진술들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대장동 건은 크게 두 가지 줄기 아닙니까? 하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 또 하나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과의 그 토건 민간업자들과의 비리 게이트, 이 두 가지 줄기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50억 클럽으로 대변되는 그런 50억 클럽으로 대변되는 비리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들은 진전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표적 수사로 계속 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만배 씨 구속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미 428억이 이재명 측이라는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거든요. 그 부인한 것을 다시 회유 협박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는 그 은닉 재산들이 50억 클럽으로 들어간 그런 정황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회유 협박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김재섭 당협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이번에 아까 언급해 주신 428억, 그다음에 50억 클럽 이거에 대한 수사는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에서 이 뇌물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아마 검찰이 그 곽상도 의원의 판결을 보고 나서 조금 수사 보강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구속영장 청구 기재 내용에는 그래서 428억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빠진 것 같고요. 조금 더 차근차근 단단하게 영장을 좀 치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 428억 이른바 저수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추가적으로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사실 김만배 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일치하거든요. 물론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좀 비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은 그밖에 유동규랄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제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정영학
시의 뭐 메모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우리가 물증으로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좀 단단하게 수사 보강을 하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비서관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428억 이른바 이제 저수지와 관련해서 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그 김만배 씨가 이제 키맨이잖아요. 결정적인 건.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다시 구속된 모습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김만배 씨가 뭐 그동안 해왔던 행적이라든지 뭐 범죄 수익으로 은닉하고 있는 자금들을 검찰이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이것을 이렇게 은폐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속을 청구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는 이른바 그 저수지 자금으로 불릴 수 있는 428억 약정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적시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적시가 안 돼 있죠. 이것은 왜냐하면 전문 진술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김만배 씨가 계속해서 김만배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진술의 핵심에 있는 만큼 그렇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또는 내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소통을 했다라고 인정해줘야만 이것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획해왔던 범죄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해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키맨인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계획해왔던 여러 가지 소명이나 이런 절차들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구속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이어가게 되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유죄, 윤심 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규탄대회 한다고 해서 뭐 있는 죄가 없어지고 없는 죄가 있어지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영상 보셨습니다만 검찰이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성남FC 의혹 관련 제3자 뇌물형이 등 5가지 정도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약 4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의 중심 인물로 이 대표가 다시 지목이 된 상태입니다. 자, 대변인께서는 뭐 어제 뭐 이제 모임도 했었고 국회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무리한 주장이고 영장 청구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우리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민주당의 의원들의 그런 공통된 시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대장동 건과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이라는 공익 환수를 한 사례이고요. 또 그 시민 구단인 성남 FC의 광고를 통해 광고비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시민 구단과 그 시민들의 혈세를 아낀 그런 그 행정의 그 모범적인 사례인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그 정책적 결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법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주로 이제 드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성남시장 시절 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보다는 확정이익으로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정책적 판단하고 또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당한 영업 활동으로 광고를 유치한 것과 또 인허가를 하는 것들도 그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엮어서 제3자 뇌물이라는 걸 엮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논리가
만약에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은 모두 그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부산의 LCT건이라든지 양평 공흥지구건이라든지 또 경남 FC건, 대구 FC건 유사한 사례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이 사례들을 되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대변인께서도 좀 검찰의 구속영장이 좀 무리한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 날 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대규모 검찰 규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결집에 나선 건데 오늘은 또 강성 지지층이죠. 이른바 개혁에 따른 촛불 집회도 예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의 좀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과 관련한 범죄 혐의입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중앙 정치를 하면서 이런저런 혐의가 있었다면은 뭐 정치 탄압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치 수사라고 하니까 검찰에서조차 유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정치 수사가 아니고 지역의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법무장관도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한 상황인데 더 우려되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개혁의 딸이죠. 네. 그 이재명 대표 팬클럽이 오늘 어제 여러 가지 연락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20만이 넘는 그 회원들이 다 모이는데 이 회원들이 참석하는 집회가 촛불 행동 집회입니다. 촛불 행동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를 하면서 매주 주말 집회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그 촛불 행동과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연대를 한 거예요. 연대를 해서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팬덤들도 가서 그 탄핵 이야기를 또 같이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 현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니까 그동안은 김건희 특검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 이게 여론에 호응이 없죠. 김건희 특검이. 그러니 지금은 아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까지 확산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위험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장애로 나오는 것을 문제를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박성민 대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출연을 했을 때에 이제 거리에서 대규모로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비판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규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비판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던 집회라든지 이런 성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이미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전쟁 선포와도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전투 의지라든지 분노가 상당히 상승한 시점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검찰을 향한 감정적인 비난의 수준이 아니라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큰 줄기로 얘기되어 왔던 428억 약정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빠져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그 공소장에 적시를 하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검찰도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런 규탄 대회는 이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무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본인의 사견을 전제로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덧붙이면 주말 집회 관련해서요. 주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 덧붙이면 지금 그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우리 야당에 대한 탄핵으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 이 말씀 잠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자발적으로 나온다고 하셨지만 그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하는 그 야외 집회를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적어도 그 민주당 21대 국회 민주당은
방탄민주당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때 아닌 임시회를 개최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여부를 국회에게 맡겨놨거든요. 지금 국회는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169석이라는 큰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부결될지 가결될지 여부도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다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 아닌 임시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여부를 국회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걸 방탄이로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혐의라는 게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위례랑 성남FC 사건 두 개인데 대장동 위례와 관련돼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라는 것.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 도계공 직원 역시도 이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뺀 것은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도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성남FC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 목적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광고 목적으로 돈을 낸 기업들에게 성남FC가 광고를 제대로 해줬느냐. 그 흔한 어떤 유니폼이라든지 판넬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광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당연히 제3자 뇌물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검찰은 바로 그 부분을 구속영장에 적시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구속영장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증거 인멸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만 5,000자 넘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의 최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했는데 이 내용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 김용, 전진상, 또 이하영 이 세 명의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구치소를 다 다니면서 특별 면회를 했죠. 네. 그 공교롭게도 그것이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과 맞물렸는데 예. 그것을 가장 증거인멸을 유력한 징후로 보는 거예요. 네. 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것은 뭐 참고 견뎌라 이 이야기인데 네. 알리바이 이야기는 저건 명백한 증거인멸을 그 교사를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알리바이는 기억을 하는 거지 만들거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됐고 정성호 의원이 본인이 해명할 때는 본인이 한 말을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예. 이 알리바이가 뭐냐면은 김용,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을 돈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예. 그 현장에 없었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진상, 김용에게. 근데 그동안 검찰 기소장을 보면은 뭐 일식집에서 돈을 줬더니 유동규가 옆방에 다녀와서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돈을 주고 왔다. 네. 아니면은 김용의 아파트에 가서 돈을 줬다. 이런 게 있으니 그것이 검찰이 그런 알리바이를 다 캐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아닌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그러면 진술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새로운 다른 내가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니까는 예.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송국권 평론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구속영장 그 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증거 자료를 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하는 것이지 네. 재판부의 판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주장이 증거인멸하러 갔다는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세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 범죄 혐의는 그 바뀐 유동규의 진술에 근거하는 거 외에 물증이 없기 때문에 예. 없고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 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예. 증거인멸의 증거인멸의 이유로 든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적시되어 있어요. 정치 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거기 적시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정성호 의원의 면회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벌써 2달 전에 작년 12월 달에 김용 부원장 면회하고 1월 달에 정진상 실장, 이화영 그 부지사 등을 이제 면회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것도 그때 당시에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영장 청구하기 하루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다음에 이거를 그 증거인멸의 사유로 적시했단 말이죠. 네네. 제가 다른 얘기는 차치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특별 면회, 그러니까 장소 변경 면회를 통해서 그 회유 협박하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네. 첫 번째 김용 부원장을 면회했던 작년 12월 달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어떤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의도가 세 차례 면회들 다 두고 있다가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시점에 맞춰서 언론에 흘리고 그거를 증거인멸에 이유로 적시하는 것은 검찰에서 그 구속 청구 이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부족하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밖에. 시점이 영장 청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표현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를 하신 보여집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건 놔두고 지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영장에 보면은 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당의 공보 라인까지 다 활용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 씨나 남욱 씨에 대해서 당의 그 대변인실에서 이거 비판을 하거나 제1야당의 대표 지위를 이용을 해서 범죄 그 혐의를 자꾸 은닉을 하고 증거인멸을 하니까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지금까지 계속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패널 분들도 증거 없다. 그 왜 말만 가지고 진술만 가지고 하느냐 계속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73쪽 그 영장 중에서 증거 상당히 많이 내놨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뭐 정영학 녹취록 이건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보고를 받고 결재한 문건, 그다음에 대장동 중간 보고 회의록, 그다음에 위례 관련해서도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반건설을 시공사를 내정하는데 이면 합의서,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자필로 결재한 문건, 성남FC 관련해서도 각 기업의 내부 보고서, 그다음에 이 각종 회의록, 물증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이 영장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물증 내놔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영장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73쪽이나 돼서 저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다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거인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TV조선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성남FC의 측근과 가족들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과급의 해석을 두고 사실 좀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과급 논란이 처음 나온 논란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22년도에 이제 5월에 압수수색도 벌이고 계좌 추적도 하고 그리고 9월 정도에 이제 본인들이 수사를 했던 결과를 이제 검찰에 넘기면서 그때 한번 입장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단 그 성남 FC로 흘러갔던 후원금의 용처를 그때 경찰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 중에 일부가 성과급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 그 성과급이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에게 당시 시장에게 흘러갔느냐라고 보면 그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부당하게 흘러갔느냐 그 증거 역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성남FC 직원들에게 갔던 성과급이 아무런 지침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불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아니라 그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게 최대 20%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거나 계좌 추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그 뭐 정치적인 측근들에게 흘러온 점이 없었다는 점에 따라서 이것이 불법적인 성격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일정의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 후원금이나 성과급을 둘러싸고 뭐 거의 뭐 정치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던 만큼 저는 이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안 갔지만 제3자 뇌물로 볼 여지가 또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남FC 사건 관련돼서는 그 검찰이 구속영장에 놓은 그 기재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제3자 뇌물이고 하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은 공익재단을 통해서 한번 말하자면 돌려서 성남FC에게 뭐 후원 명목으로 광고를 좀 했다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성남FC 사건을 우리가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실 현금으로 인출을 하고 공익재단을 다른 어떤 용처를 통해서 입금된 금액을 다시 한번 현금으로 인출을 했는데 이 현금 인출의 용처를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뭐 수사 문개기 의혹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수사 말하자면 당시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서울FC 수사와 관련돼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이런저런 압수수색이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제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현금이 어떻게 바깥으로 외부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쓰였는데 왜 여기에 대한 용처를 확인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고 성남지청에서도 왜 그럼 수사 계속 뭉개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성과급 논란을 떠나서 일단 하나 그 공익재단을 통해서 돈이 우회해서 들어갔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는 점을 보아서는 사실은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쟁점도 있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이 대표가 기업들의 뇌물을 요구하면서 그 액수까지 정해줬다고 적시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이게 사실로 판단이 되면 지금은 검찰의 주장이고 또 재판을 봐야겠지만 이 대표에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액수까지 했다면은 지금 나오는 거는 네이버의 뭐 편의를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편의를 봐주면서 특혜를 주면서 50억을 요구를 했다가 직접 그 이재명 시장이 요구를 하라고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0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됐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원래 6시까지만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 10시까지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그 네이버의 내부 문건인데 내부 문건에서 이 정진상 씨가 네이버 쪽에 요구하는 사안을 정리를 한 내부 문건이에요. 그렇게 이것을 내밀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당황을 했다. 그리고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금액까지 지시를 했다면은 그것도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금액까지 다 지시해서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공소장에 영장에는 50억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고 네이버에 50억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학교 부지를 살려고 하는데 시 소유지를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할 테니 50억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외에 다른 뭐 두산건설이나 여기도 다 금액을 지시까지 했어. 왜 금액을 지시를 해야 되냐 하면은 그때 이 상황이 그 성남 1화에서 이것이 시민구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히 경영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돈이 한 130억, 40억 됐는데 거기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할당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 제시한 이제 검찰 그 구속영장 청구 내역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이 검찰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나눈 토착 비리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직접 설명을 한 거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을 너무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검찰에서 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저렇게 나서서 이 수사와 관련된 어떤 뭐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라든지 뭐 11년 이상의 그 선고가 가능한 중형이라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도 대통령발 고위 관계자 해서 국회에서 계속 방탄을 하면 체포영장을 계속 칠 것이다라는 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또 입장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도 났던데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도 이게 지역 토착 비리다라고 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 검찰총장도 지역 토착 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것들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총장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라든지 뭐 그 뭡니까 그
아시탑이라는 표현들 이렇게 되게 정치적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이재명 대표 진실의 방패를 들어달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제 문제는요.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국회에서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상황은. 민주당 실제 분위기 일단은 뭐 부결적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거의 100%라고 100%?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의견을 내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네.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당과 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친명계가 아닌 의원님들까지도 뭐 그동안 여러 의견을 제시해 오셨지만 이번 사안에서만큼은 또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현직 야당 대표인 사람을 굳이 신병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점에 의견을 모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실제로 뭐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했을 때에도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의원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여러 언론들에서 이탈표 28표가 나올 것이냐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탈표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탈표가 적을 것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뭐 개인 비리를 갖다가 이렇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이 우리 헌정사에서 61번 제출이 됐는데 16번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가결이 될 그 확률이 낮고 최근에도 그 노웅래 의원 부결됐죠. 부결됐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 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경우에 과연 다음 첫 번째는 본인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두 번째는 공천을 받더라도 이렇게 민심이 악화되면 이길 수 있느냐.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영장을 보고 체포 동의안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의원이 대다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본인이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특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반란표가 참 28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표가 한 28표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지금 이 이재명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 되면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저히 이것을 그냥 끌고 가서는 공멸을 한다는 그 위기의식이 생긴다면은 특히 그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 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합니다. 노웅래 의원 때는 물론 뭐 돈봉투 바스락 거리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반감을 샀다고 하지만 노웅래 의원 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거를 지금 173조 구속영장을 축약을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그걸 다 듣고도 과연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민주당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까지 하면은 저는 이탈표가 한 28표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체포 특권은 제한해야 한다. 자신과 같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만 해도 자신에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말을 바꾼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당시에 누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나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주장해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검찰의 수사가 자신에게 들어오니까 불체포 특권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내려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희가 민주화 과정까지는 입법부에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독재 정권의 탄압도 받고 이러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우리 헌법에 불체포 특권을 만들어 놓은 취지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 비리 혐의들이잖아요.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봤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면 속에서도 구속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정당하게 받아라. 모든 증언들이 지금 벌써 다 나왔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턱 밑까지 쫓아왔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좀 두려운 마음 같은 것들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 검찰에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서 실제 시조사 받고 당당히 혼자 가서 무죄 받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에서 전체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국민은? 기본적으로 검찰권 남용에 의한 그 정치 그러니까 그 야당 탄압용 표적 수사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사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는 불구속 재판이 지금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검찰총장도 어제 그 얘기를 했던데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서로 진실을 다투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야당에서 반대가 예상되고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영장 청구 쇼를 하는 것이요. 일종의 정치 쇼를 한다고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보더라도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93년도인가요? 그 정주영 후보도 당시에 그 선거법으로 기소됐었는데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리고 뭐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 차떼기 사건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당시 이회창 그 대표도 그 결국은 그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유력하게 0.73%로 패배했던 그 대선 후보고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야당 파괴를 하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나가서 당당히 무죄를 받고 그런 방법은 택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위배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재명 대표만 굳이 그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게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걸 오히려 정치인들의 판단에 맡기면 안 됩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판단에 이걸 맡기지 말고 그러면은 이 정치를 배제를 해버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검찰은 내 못 믿겠는데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이 영장에 청구한 이 173쪽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보자. 그리고 정치를 배제를 해버리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본인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 예. 정치의 뒤에 숨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소를 통해서 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네. 증거를 통해서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하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당내에선 2018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례를 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진중권 교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 폐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권성동 모델,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뭐 이랬던 것을 따르라. 그게 뭐 사실은 일관되고 사실 깔끔하긴 하죠. 헌정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사상 초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일단 제1야당의 당대표로 뽑은 게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건 일반인들 같으면 벌써 구속됐죠. 네, 2018년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었고요. 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당당하면 권성동 의원처럼 그냥 당당하게 뭐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이야기도 있고 뭐 본인이 해왔던 이야기가 또 다시 한번 소환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먼저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권성동 의원의 사례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시에 이 건이 이제 아무래도 취업 청탁 비리와 같은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좀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설득력 역시도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은 본인 혼자 맞서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됐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본인은 궁여직책으로 어떻게 보면 불체포 포기 특권을 선언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런 강원랜드 사건만큼이나 확실한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제시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점들을 인식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조금 더 좀 사실은 포기를 선언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통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해당하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주할 우려, 지금 현직 당대표인데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역시도 지금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인 만큼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지금 현 성남시장 역시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금 사실 구속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회장이 또 뭐 도주할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 그러면 그리고 검찰을 못 믿겠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권성동 의원 당시에 강원랜드 사건 관련돼서 영장실질심사 받았을 때 문재인 정부 힘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 검찰 못 믿겠다, 뭐 사법부 못 믿겠다 그런 얘기 있었지만 결국 영장심사에서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법원은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는 법리에 따라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 그러면 그런 법원에게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본인이 이야기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지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대통령 관저 선정 당시에 역술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은 그 천공, 그 역술인 천공이 그때 김영원 지금 현 경호처장과 또 친윤 의원과 같이 이 간절을 보러 다녔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할 간절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결국은 외교부 장관 간절을 선택이 됐지만 그 전에 육군 참모총장 간절을 선택을 가봤는데 그때 천공이 가서 봤다. 그래서 천공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 이것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에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김종대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부성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에 책에서 또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이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면 간저에 갔으면 간저 관리병이 있거든요. 관리병이 지금 부사관인데 부사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육군에 했고 육군으로부터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CCTV는 지금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CCTV로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또 야당 의원들은 어제 국방위에서 목격자들이 있다. 목격한 군인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니까 전공이 이렇게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색이 있었다. 특색이 있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그때 김종대 의원도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로게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부성찬 그 전 보좌관에게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정말 흰수염을 그 가린 마스크를 봤다는 사람에게 들었던 것인지 그 부분이 먼저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계속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역술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중요한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고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진실은 규명되겠지만 어제 이제 국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그냥 보고받았다 그렇게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전원에서 그냥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팩트를 갖고 보면 경찰에서 뭐라 그랬냐면 CCTV를 지금 분석 중인데 30일이 지났지만 그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정확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 또 출입 시스템이 있답니다. 그 출입과 관련된 뭐 전화로 먼저 예약을 한다거나 또는 그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상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허가해주는 출입을 허가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실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당사 천공을 비롯한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그냥 들은 얘기로 그냥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경찰에 이제 고발이 된 상태니까 이제 수사는 이어지겠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